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진아영님의 코어 마인드 중에서 2부와 3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의 아름다움은 내가 보기 나름이다. 내 뇌 속에 존재하는 색안경. 여러분도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오래된 색안경을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내가 내 부모가 되어 다시 잘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거울을 보고 나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아 자기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구야,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야, 넌 매력적인 사람이야. 누구야, 넌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럼 점점 더 자신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믿는 것을 통해 해석되는 법이니까요. 남이 정해준 외모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며 자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스럽게 보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함은 다름에서 나온다. 다르게 살 권리, 올림픽 요법.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존재들로 각자의 올림픽 종목에서 뛸 뿐이라며 저마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사회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에서는 우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등생과 열등생처럼 말이죠. 사람이 가축도 아닌데 우리 사회는 성적으로, 출신 대학으로, 직장으로 등급을 매기고 우열을 가립니다. 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낍니다. 결국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다수에게 인위적으로 열등감을 심어주는 혼란스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성이 죽은 곳에는 열등감이 자랍니다. 벽돌을 쌓을까 성전을 지을까. 내 삶의 원동력, 내적 동기 대 외적 동기. 외적 동기는 경쟁과 스트레스를 만들고 오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적 동기는 의미, 사랑, 소속감, 자기 실현, 가치 실현, 기여 등입니다. 저자는 남아선호 사상이 유달리 강했던 아버지가 첫째가 딸이었는데 둘째도 딸이 되자 출생 신고를 4년이 지나서야 해주었다고 합니다. 달갑지 않은 둘째 딸로 태어나 환영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는 그와 무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목적이 있고 삶의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외적 동기 대부분은 경쟁을 유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늘 경쟁에서 이기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큰 부담에 숨이 턱턱 막힐까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힘겹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 페이스대로 조금씩 성장하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다른 이에게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잘 못 찾겠다면 나의 재능, 장단점, 강약점, 호불호를 잘 살펴보면 자기의 성찰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재능을 잘 모르겠다면 먼저 자신이 궁금해하는 일 혹은 재미있어 하는 일에서 시작해 보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저자에게 주어진 것에는 환영받지 못한 출생, 레지던트 낙방, ADHD, 난임, 만성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안 좋은 것이라고 분류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모두가 저자에게 주어진 것, 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점들이 저자를 더 성장하게 했고 타인에게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는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상처를 선물로 바꾸는 법, 쌀가마니 요법. 우리는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내 배의 캡틴, 즉 선장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제대로 운항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며 조종당했던
기억들이 짐이 되어 배 안에 켜켜이 쌓입니다. 그 짐들을 쌀가마니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첩첩이 쌓여있는 이 썩은 쌀가마니를 어떻게 하고 싶나요? 1.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곱씹는다. 2. 잘 보관했다가 자식에게 물려준다. 3. 준 사람에게 되돌려준다. 4. 냄새 안 나게 더 깊은 창고에 숨겨둔다. 5. 바다에 던져버린다.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요? 먼저는 나에게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음을 바로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정한 후에는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쌀가매니를 메고 가판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 후엔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 마음이 아팠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거나 워낙 과거사라 다시 끄집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를 받아줄 만한 상대가 아니어서 표현했다가 내가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라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나를 잡아 해도 좋고 산책하면서 해도 좋고 혼자 방에서 해도 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충분히 표현해 주세요. 이것이 1단계이고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어 쌀가마니를 바다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쌀가마니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봐야 내부만 무겁고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식에게 그걸 고스란히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악취가 나는 썩은 쌀가마니를 이제는 바다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배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쌀가마니를 던져버릴 때 감사할 거리를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처가 되었지만 상대의 의도 자체는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끈기와 성실함을 물려받았다면 그 점은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쌀가마니 중 몇 톨은 참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썩은 쌀가마니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는 떠나보냅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을 여유롭게 마주하는 힘, 불편함을 다루는 고수의 능력, 뜨거운 감자요법, 어려움 앞에서 당당해지는 뜨거운 감자요법 3단계는요. 1단계는 나에게 주어진 뜨거운 감자를 인식하기입니다. 우선 지금 자신이 어려워하는 문제, 즉 뜨거운 감자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대개는 불안, 걱정, 두려움입니다. 2단계는 나는 이 상황을 다룰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하기입니다. 뜨거운 감자를 인식했다면 이제 자신을 격려해줘야 할 단계입니다. 3단계는 심호흡을 하고 뜨거운 감자를 내 손으로 직접 다뤄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뜨거운 감자를 피하지 않고 능숙하게 다루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용기입니다. 여기서 용기란 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겁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 쉽게 지칠 때 예민한 사람을 위한 마음 처방전 몸값 요법.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타인의 몸값을 자신보다 더 높게 매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로 불안, 불면에 시달리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몸값을 누구라도 높게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고 속으로 사귀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행복감도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평등한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의 성취가 곧 나의 가치는 아니다. 진정성으로 채운 진품 인생.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되 다른 사람의 가치도 존중해 주려고 말하면서 당신은 당신 인생의 배의 캡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데 낭비하고 싶나요? 남의 시선을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해 진짜 필요한 일, 더 중요한 일에 쏟을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저자는 닥터 지하고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캡틴스라고 부릅니다. 캡틴하면 팀의 주장 또는 배의 선장을 뜻하죠. 내 인생의 항해에서 캡틴, 선장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배에 캡틴으로 행세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내가 보인다. ADHD가 갖고 있는 놀라운 양면성. 저자는 ADHD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ADHD에 숨겨진 놀라운 장점도 또 있는데요.
지루함을 잘 느끼고 한 가지 생각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반면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으면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의력 부족은 잡생각이 많고 생각이 빠르게 계속 바뀐다는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잡생각이 많은 것은 또 여러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주의력이 부족하면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어수선하고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ADHD가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과할 뿐 아니라 에너지도 많고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과 잘 맞는 분야를 찾아내기만 하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탁월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걸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ADHD가 있는 경우 그 물을 찾기만 하면 쉬지 않고 물어붙일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있기에 자신의 잠재력을 더 활짝 펼칠 수도 있습니다. ADHD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망설이는 사이에 먼저 시도해봅니다. 에너지가 많은 데다 자신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만나면 높은 추진력을 갖고 열정적으로 몰입합니다. 그러니 ADHD라고 해서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장점을 찾아 키울 수 있도록 잘 돕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파트 3.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나. 무례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선 긋기 플러스 거리 두기. 선거요법. 우리가 겪는 상처와 스트레스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죽하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은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애인, 시댁 식구처럼 가까운 관계가 꼬이면 더 풀기 어렵고 상처도 크게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 없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선거요법입니다. 선긋기와 거리두기를 합친 말인데요. 누군가 반복해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고 그 일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상대에게 먼저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그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선을 계속 넘어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는 관계의 안전장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는 네가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긋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갈등이 고조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우선 존중하세요. 또한 나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계속 자신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집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지적받거나 공격받았다고 느끼면 일단 부인하거나 방어하려는 것이 자동 심리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충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말로 선긋기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설명했음에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다면 선긋기를 한두 번 정도 더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달라지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당분간 연락을 자제하거나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를 끊는 최후의 방법도 고려해야겠지요. 물론 선거요법이 인간관계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해 나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선거요법.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직장에서 선긋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괜히 말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위가 약하다면 농담처럼 받아치며 그럼 상처받는다고 알려주고 심각하다면 내가 힘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유독 나만 괴롭힌다면 꼬인 것을 풀기 위해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그때는 먼저 상대를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말로 시작하고 그가 한 말을 그대로 해주며 그런 것이 힘들다고 알게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를 함부로 대하게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존중받지 못하고 짓밟히는 상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나에게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되찾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우주 안에서 가장 빛나는 별,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호두까기 요법, 건강한 자기애를 맨 처음엔 갖고 다 태어나는데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를 포함해서 외모, 성적, 학벌, 집안 환경, 연봉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이런 조건 자체가 자존감을 낮춘다기보다는 이와 관련해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자존감을 끌어내립니다. 올림픽 요법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기본값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고유한 별과 같습니다. 크기나 빛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별처럼 빛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수많은 지적을 당하지 않으려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남들 사는 만큼 살고 좋다는 직장에 다니고 좋은 차를 굴리고 또 남들 결혼할 때 결혼도 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현실이 이렇다 보니 그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점들을 감추려 하고 껍질을 만들어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아닌 척, 강한 척, 있는 척, 똑똑한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대로 드러나면 조롱과 지적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말이죠. 그런데 호두까기 요법은 그런 것들을 감추기보다는 호두 껍질을 까듯이 확 까버리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두까기를 제대로 하면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긍심 있는 태도로 호두를 까고 나면 더 이상 들킬까봐 마음 졸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인 ADHD를 앓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부족한 것, 못하는 것을 드러내면 감추려 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족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며 스스로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그 진실성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외부의 기준에 맞추었을 때 부족한 부분을 가리거나 껍데기를 씌우려 하기보다는 호두를 까듯 당당하게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껍질을 까도 그 안에 있는 나는 그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고 빛나는 별이며 아름다운 꽃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찾아서 이것만 해도 소통의 반은 적중, 첫마디 맞장구 요법.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내가 수고한 걸 인정해주고 나아가 고마워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을 보면 받아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받아치는 것에 익숙하고 이것이 대화의 재미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받아치기보다는 일단 수긍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돌아오는 첫마디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이 사람은 내 생각을 그다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그 사람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는 첫마디 맞장구 요법으로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혹시 당신은 맨날 피곤하대 라고 핏잔 주거나 그렇게 피곤하면 얼른 들어가 씻고 자 라고 바로 해답을 제시하지 않나요? 그런데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깊이 수용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 너무 피곤해 라고 하면 그렇게 피곤했어? 많이 피곤하구나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지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런 줄 몰랐네, 그렇게 속상했구나. 첫마디 맞장구 요법으로 시작하기만 해도 소통의 반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맞장구 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점점 편안하고 즐거워지고 상대는 나와 대화를 더 나누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진아영님의 코어 마인드 중에서 2부와 3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